오늘 제목이 통진당 사태가 주는 교훈하고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라고 굉장히 긴 제목인데요. 사실 여기 계신 동지들하고 통진당 사태에서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뭐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흔히들 얘기하는 어느 정파의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 이런 것들이 원인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현상이 예를 들면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훼손이 별거 아니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10년 동안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고 계속 소위 말하는 국민정당화의 기치로 우경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기간 동안 민주노동당에서 그러면 이러한 예를 들면 패권주의가 없었느냐 아니면 그 내부에서의 어떤 절차적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늦게 와가지고 막 시끄럽잖아. 너희들 반응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왜 그렇게 됐느냐의 문제는 사실 현상적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진당 내부에 참여계가 만약에 비례대표가 2명이 더 됐다면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측컨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NL이 진보를 대표했다면 이제 NL은 망하고 PD가 이제 진보를 대표할 거다. 이거는 우리 측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때 뭐더라 중앙일보 사설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앙일보 사설은 아니고 토론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건 제도적으로 확실히 안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이 당내 분쟁이 됐다는 건 그전에 별 분쟁이 되지 않다 확실히 제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이 들면서 더더욱 격화되었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쭉 천착됐듯이 당내 민주주의나 패권주의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당내 민주주의나 패권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의회주의 전략의 귀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진당 사태 원인을 바라볼 때 과도하게 어느 정파의 비민주성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파도 사실은 이 통진당 자체가 모여 있었던 것이 진보신당 탈당파 그리고 원래 있었던 민노당 그리고 참여계가 합친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평이나 그 신문이나 그래서 사실 이 패권주의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통진당 문제는 전체 운동의 위기다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동지들은 그런 몰지각한 동지들은 없겠지만 잘됐다 만천에 폭로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동지들도 이것을 단순히 통진당의 문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운동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어쨌든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것이 정치운동으로 대표되고 있었고 거기에 속해 있던 안 속해 있던 거기에 모든 세력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자기검증과 대상검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받는데 예컨대 동부연합이 진짜 저기 위에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지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 위에랑 관계가 이쪽이랑 관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식으로 왜곡된 그게 그러면 그런 거고 맞으면 맞은 건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뒤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동안 봐왔던 소위 말하는 진보 대중정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정당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 뭐랄까 기권, 배타, 기권 또는 냉소 그런 게 상당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데 도대체 대중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실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활동가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중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도 있고 기초적 신뢰가 무너진 상태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태가 미치는 영향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상 검증이나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뭐 저희 신문에도 있지만 10년 전에 조갑재 씨가 친북좌파 400만 명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지금 더 늘어났겠죠. 그분의 데이터에 의하면 더 늘어났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도 조갑재 씨를 멀리했어요. 꼴통이라는 얘기 들을까봐 되게 멀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도 쟤는 우리랑 같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 경향은 어떤 거냐면 진보정당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도 안 웃습니다. 진짜 그런 건데 감사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친북이 아니라 종북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더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종북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국회의원 조갑재 씨가 쓴 친북 백과사전인가요? 그거 냈잖아요. 조갑재 씨가 최근에 냈어요. 그걸 들고 와서 뭐 이해찬부터 시작해서 다 종북이다. 이 데이터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조갑재 씨가 5월에 자기 혼자 개짓듯이 짖었던 문제가 이제 상당히 대중적으로 뽑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친구 문제, 색깔론 문제가 적들에게는 수세적일 때 나왔다는 거죠. 수세적일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고 했는데 현실을 보면 수세적이지 않아요. 절대 수세적 측면에서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대중에게 그것이 수세적 측면이 아니라 공격적 측면인데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로 느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통진당의 당원명부를 가져간 거나 검찰이 최근에 해방연대 이렇게 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일정 정도 자신감은 가졌다고 봐요. 그런 수준에서. 별 욕을 안 먹잖아요. 실제로 정당의 당원명부를 굳이 그렇게 훈령을 동원해서 가져가는데 대중이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세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맥카시 선풍이라는 게 항상 먹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먹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현재는 제가 봐도 여당 입장에서 계속 이제 종북 논란을 벌이면 좀 피곤해하죠. 대중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게 포지티브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당에 그게 항상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적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에서는 종북이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생겼다. 예컨대 과거에 친북 논란이 있어도 그래도 북을 쫓는다기보다 예를 들면 뭐 동의하든 안 하든 민족주의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정서가 확 밀렸다라는 건 대단히 그걸 지지하든 안 하든 이게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운동권 그러니까 우리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 종북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제 진보신당과 합치 사회당에서 나온 거고 네, 소위 말하는 좌파에서 나온 거 그 선을 긋기에 그리고 진보신당 갈라질 때 종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과도한 선동주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자체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북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러다 이렇게 접근돼야 되는데 종북의 딱지를
이렇게 딱 붙이는 걸로써 정리하려고 했던. 근데 결국 그렇게 종북이라고 딱지를 붙였던 사람은 사실 나중에 합치잖아요. 대표적인 분이 그분이잖아요. 울산에서. 제일 먼저 그 딱지를 붙였는데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이 통진당에.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오히려 그걸 양산할 근거, 그러니까 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냉소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냉소주의가 득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남연구소죠. 지금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이제 노동자 대중은 당에서 철수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회는 아직 정당 운동을 하기에는 계급 운동이 성숙되지 못했다. 라고 철수로 얘기한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을 만드는데 노력하지 말고 당면한 총파업, 노동자 투쟁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 가지는 아주 교묘한 정치 냉소주의거든요. 기권주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근데 그게 대중에게 일정 정도 호응을 갖게 하죠. 왜냐하면 대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중이 봤던 정당운동이라는 게 12년 동안 이거였고 이것이 몸집을 갖고 있는데 보여준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이명희 씨가 얘기하듯이 철수하자.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 존재성을 돋보여주자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이 무슨 정당운동이냐 총파업과 대중투쟁을 해나가자라는 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 또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특징은 사실 유럽과 다르게 물론 유럽도 노동자 계급 투쟁에 기반을 뒀지만 정당이 사실상 노동조합을 주도했던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자주적 민주적 노동조합이 사실상 그 정당을 만드는 큰 역할을 했던 역사가 있어서 그 기억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라면 그래 우리가 정당이 없을 때 오히려 제대로 87년 대투쟁이나 또는 드립부치 총파업 그런 것들을 해내지 않았느냐 굳이 그런 게 필요 있냐는 상당한 그런 걸 제공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것은 다시 돌아가서 양날개론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양날. 이것은 양날개론, 즉 정당은 정치를, 노동조합은 투쟁을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 양날개론인데 거꾸로 보면 이 논리는 양날개론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날개론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노동조합, 대중조직은 투쟁, 그러니까 투쟁도 정치인데 정치와 구분되는 투쟁이라고 상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정치적 문제를 제기해야 될 텐데 정치적 문제라는 건 총파업도 다 정치적 문제지만 결국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의 문제를 맞다드리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대중은 역시 수쟁과 그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걸 계속 익숙해지면 다시 그런 게 필요할 때 다시 의탁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에 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현실적 역사적 수준에서 한국 사회 노동자 계급 투쟁했던 특히 투쟁했던 노동자 계급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비판하는 양날개론이나 아니면 정치적 무기력증은 사실 반복하는 문제다라는 것이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경향은 노동 중심이에요. 노동 중심. 통진당 사태를 바라보면서 노동 중심이 왜곡됐다는 거죠. 실제로 통진당이 되면서 사실 노동 의제라는 것이 대단히 격화되는 것이 맞아요. 노동 의제로서도 봐도 격화된 것이 맞는데 그럼으로써 노동 중심을 찾아야 된다. 어떻게? 구성원도 노동자가 많아져야 되고 정당에서 의제도 노동자 계급, 노동자 이런 얘기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노동중심이라는 오해와 국회가 더 깊어가는데 과연 노동중심이 뭐냐라는 문제가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컨대 민주노동당의 초창기에 노동자 당원이 정확히 제가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50%가 넘었고요. 통진당에도 사실은 40%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조합원이든 아니든 노동자 비율이라든 40% 넘어가고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민주노동당에서 노동우제를 얘기 안 했냐? 지금은 당연시 얘기하는 비정규직 철폐가 한때 논란이 있었거든요. 비정규직 차별 철폐냐, 비정규직 철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당연히 역사적 추정과 현실을 보니 그게 말이 참 무서워진다는 걸 알게 되면서 논란이 더 이상 안 된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의제가. 노동자 당원의 비도 높았고 노동 의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거나 대응하는 문제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제가 볼 때 민노당에서 가장 그러니까 자기 계급을 배신했던 문제는 비정규직법 시행 때였어요. 네,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냐 아니면 아예 막아야 되냐 문제에서 한번 회절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면 투쟁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사를 뒤집으면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야권, 민주당을 빼더라도 야권에서 중재를 하였는데 중재를 하면서 척척 풀어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사실 압박했거든요. 하지만 동지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에서 나왔을 때 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지 노동 의제가 없었다, 당원이 없었다의 핵심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노동 중심은 노동자 계급 중심이어야 된다. 이 어떤 사람을 계급적으로 해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지. 또 하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투덜거려요. 특히 민주노총에 있는 동지들이 많이 투덜거리는 게 뭐냐면 당에 민주노총의 입김이 추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것은 옳은 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중조직으로서 조직적 참가, 배타적 지지가 오르냐 그러냐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니까 하지 말고 민주노조운동이 조직적 참가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말이 안 먹히냐. 그래서 노동 대중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에서 한 측면은 옳다고 보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노동조합의 상층 간부들의 입김이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먹히냐면요. 현실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약화됐기 때문에 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군요. 자기들 대중정당, 진보정당 운동할 때 노동조합 간부들의 CMS나 그런 거는 미혹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그러니까 투쟁을 떠나서 자기가 사회적 관장력을 높이는데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실제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내 당원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당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싸움을 하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 노동조합이 기간에 5, 7년 동안 행사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부대찌 총파업을 통해서 민노당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민노당은 좋던 싫던 노동자 대중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라는 걸 눈치를 보는 거죠. 당연히 입김도 받는 거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배타적 지지는 남은 건 앙상하게 CMS, 당비, 후원금 뭐 그런 것뿐이 안 남는 거죠. 심지어 새로나기 혁신위원회가 통진당에서 배타적 지지 안 해도 된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왜 대공장 그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대공장 조직노동자의 이익만 대표하는 당이 아니어야 된다는 이유로 배타적 지지를 오히려 황당한 거죠. 노조 입장에서 배타적 지지 지키려고 겁나게 노력했는데 노조 상층에서 이게 아니라고 뒤통수 맞는데 왜 그러냐? 당연하다. 그러니까 노동 중심의 문제는 그 의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급적 이해를 관철하는 문제였고 또 거꾸로 노조 상층과 투덜대는 문제는 사실 노동조합이 그 자유가 필요한 투쟁을 기간에 못함으로써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줄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시 주장하는 당 노동 중심의 당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동지들이 있어요. 여러 군데서. 근데 이 노동 중심이 뭐냐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우려되는 건 다시 민노당 만들기예요. 제가 볼 때 다시
다시 민주당 가고. 그러면 통진당의 교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건 거의 의회에 집착하는 그런 수준에서의 자기 문제, 대중성이라는 것이 이꼬르 국민정당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문제에 과오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되는 거죠. 노동 중심이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자. 왜? 10여 년 전에 사실 민노당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 기억에 저는 그 당시에 민노당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성견지명이 있을 때 그런 말씀 절대 드린 게 아니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당시에 많은 블록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좌파, 현장파에게 또 많은 블록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왜? 노동자 계급의 추징이 성과 아니냐, 어차피. 드리프트 추징의 성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서의 계급적인 성격을 강화하자라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이탈하거나, 사실 중간에 이탈은 이제 지금 보시면 찢어져 나갈 때 이탈되는데, 그 적어도 7, 8년 동안 사실 같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때는 노동자 조합원, 당원이 훨씬 많았고, 노동 의제가 없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 블록들은 어떠한 노력은 했겠지만, 그랬을까? 이미 설정된 과제, 의회를 통한 집권, 또는 의회를 통한 그런 투쟁의 촉발보다는 제도적 부분에 대한 해결, 이런 것이 사실 맞춰져 있었던 것이 자기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서, 현재 노동 중심이라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당연히 노동자 계급 중심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얘기 없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건 새로운 민노당을 만드는 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노동자 정당, 노동자 정치의 길은 뭐냐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진당을 저희가 볼 때는 미안한 말이지만 통진당을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통진당의 혁신은 대표적으로 애국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 철수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참여계가 주도하고 참여연대가 했던 시민사회류의 국민정당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거기 당원은 아니지만 그러면 거꾸로 통진당이 필요 없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른 정강 정책을 가지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단이잖아요. 기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볼 매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중대가 되는 거죠. 그 당 입장에서는. 또 전체 운동으로 봐도 굉장히 우려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진보정당이라고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는 그런 것이죠. 대중에. 어쨌든 매스컴을 타고 한 100억 이상의 정당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생길 거 아닙니까? 선정해서 해도 더 많이 하고 이런 메모드라는 것이 생겨서 진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는 건 척결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구담론이라고 표현하는 민족 그런 것들, 계급 이런 것들은 사실 척결돼야만 진보, 그러니까 세련된 진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내가 그 당원도 아니라 말릴 수도 없고 가서 그냥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거든요. 어떤 동지들이 이런 어떤 진보라는 진봉 상태가 생겼잖아요. 말은 진보인데 진보가 아닌 진봉 상태가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다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각자 정치 주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넘어서 자기 대안을 얘기하면서 약진한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약진하려고 하는 결의나 그런 걸 벼르는 차원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전체 정황으로 이게 유리하냐? 저는 유리한 정황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새로운 노동자 계급 정당, 새로운 진보 정당, 뭐 사회주의 정당, 뭐 어떻게 표현하든 뭘 하자고 했을 때 대중이 노동자 계급이 대중이 그다음 많은 반향이 없다는 것이죠. 실망도 많이 했고 봐왔던 전형이 그렇고 반향이 없다는 것. 사실 저는 뭐 토론회가 있으면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새로 계급, 그러니까 정당을 만든다고 하면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계급 정당이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계급 정당인데 사실은 오히려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계급성을 계급적이면서도 계급성을 이렇게 쳐바르는 거잖아요. 계급 정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계급 정당인데 스스로 저는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은 대중적이어야죠. 당연히 대중적이어야죠. 대중과 화합해. 그게 대중정당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중정당은 국민정당, 몰개국당, 우회주의당이 대중정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정당을 하자는 동지들은 그 담론이 아닌 걸 깨면서 대중정당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꾸로. 그게 아니고 그냥 대중정당이다. 우리 현재는 대중정당이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건 지난 과거를 그대로 하자라는 얘기가 안 돼요. 저 계급정당이어야 된다고 봐요. 당을 새로 만든다. 대중성을 갖는 계급정당이겠죠. 근데 이 대중성이란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쌍차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건 전 계급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네, 저희 계급적 요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볼 사례 정리하고 철회야. 자본은 양아치다. 뭐 국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물론 중간중간에 요구들이 이렇게 다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지만 근데 지나가던 그날도 나도 얻어먹었는데 광장시장 부침개를 얻어먹는 거 말이에요. 앉아있으니까 충분하더라고요. 지지한단 말이죠. 지지와서 얘기가 그게 대중성이라는 거지 사실은. 정리해고 철폐를 얘기하지만 정리해고 철폐가 그 대중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리해고 철폐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대중성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대중성이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어떤 구호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을 울리고 참게 하느냐. 꼭 당원이 되든 안 되든. 대중성을 가진 거와 대중성은 다르다라고 전 봐요. 그런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세계적 이 위기에서 그러면 이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 예를 들면 저는 민주당은 이런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4.0이죠. 조선일보가 말하는 저는 민주당 4.0이라고 자본주의 완화, 이 구조에서 완화하고 재벌들 좀 규제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밝히잖아요. 민주당은 어쨌든. 그러면 사민주의자들은 사민주의라고 밝히면 돼요. 네. 그렇게 그런 거다. 스웨덴식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런 이유가 없어요. 왜 정당이라는 건 뭐냐면 정당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당원이 되는 거지 그냥 동호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주의라고 밝히면 사회주의자가 되냐? 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삼민주의라고 밝히면 삼민주의가 되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방향에 있어서는 그것을 숙소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방향에 대해서 숙소할. 예컨대 과거의 민노당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이상을 지향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써있느냐의 문제도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실제로 과정에서 해내냐 이게 문제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거꾸로 그러면 그거는 뒷주머니에 차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것도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뒷주머니만 있으면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을 가입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를 안 하고 가입을 하겠어요. 물론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100%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나라당 명부가 유출됐는데 200만 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돈 아니면 굴러갈 수 없는 정당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돈도 없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 계급정당 노동자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된 근본 모습이 그렇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양심적 지식인도 있을 거고 진보적 지식을 표현하면 뭐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심은 거기여야 된다. 사실 아까 전에 얘기한 거와 좀 결이 다르지만 구성비는 되게 중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걸 내친다는 게 아니라 구성비, 노동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당원은 분명히 당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민노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민노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에 야 현장에 있는 우리 당원들도 다 역할했어.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현장분해 최고의 활동을 로템, 창원에 있는 로템이라고 했어요. 현장분해가 있었어요. 실제 현장분해가 있었어요. 민노당에도. 뭐 했냐?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봐도. 선거 때 되면 다른 동지들은 쑥스러워서 아침 출두를 안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아침에 누구 찍자 자기 현장 안에서 안 했는데 롯데 동지들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쑥스러움을 타자. 그러면 그 당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당의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자교육이 정말 당원으로서 해야 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투쟁을 촉발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제가 볼 때는. 그 농자계급의 중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도 할 수 있고, 전 선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 농자계급은 자기 현장에서, 자기 지역에서, 그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좋고, 그러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원은 당원으로서 당비를 내고, 당의 당비를 내고, 하지만 당원으로서 활동이 돼야 된다는 것들도 면밀히 봐야 된다. 어떤 당원으로서 활동이냐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당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 말씀드리면, 녹록지가 않죠. 세 가지 수준에서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기존의 현장에 있었던 동지들은요, 기존의 민주당의 방법론에 너무 익숙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문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그동안 민노당은 당원에게 돈 내고 몸대기만을 바랬다. 이러면 안 된다. 주체화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동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돈 내고 몸대면 되지 영혼까지 되라는 거요? 그 뜻이 아닌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닌데 그동안 현장에 있던 동지는 그건 되게 익숙한 거예요. 더 이상 뭘 한다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노선의 문제가 기존에 봐왔고 자기 익숙한 문제. 마치 민주노조 운동에서 조합원이 간부에게 뭘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뭘 해주기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익숙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노선의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 대중정당이냐 무슨 정당이냐 논란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 제가 볼 때. 이 대중성의 문제가 대중정당. 이런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중정당이라는 얘기를 해도 달라요. 개념이 다르고, 대중성을 얘기해도 달라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데올로기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지향을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저희 같은 조직, 사회주의 지향이다, 사회주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대중이 그것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북에는 김정은 씨가 계시고 중국에 막 박수권의 노동자 자살한다고 최저임금이라고 그거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노동자에서 사회주의를 하자 그런 한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돌파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진보정당 운동을 그러니까 좌파 계급 이제 정당으로 막 모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 네.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게 지금 보이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네, 제가 학생이니까 제가 네. 그런 좀 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아는 수준만 말씀드리면 일단 뭐 기존에 있던 진보신당과 이제 사회당 합쳤고 좌파 노동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파 정당, 한국 좌파 정당 이름은 뭐 어떻게
그런 흐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개념은 뭐냐면 노동 중심을 갖고 지금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역사가 완전히 운영화되었으니 좀 넓게 이렇게 잠깐 제한제한 모임 여기 이렇게 나왔듯이 제한제한 모임에서는 그 이제 노동 중심의 그런 당을 만들자.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분류하자면 이제 꼭 이런 분류가 맞는지 모르지만 노동운동 진영 내의 중앙파 표현된 그런 거죠. 최근에 금속 상벌 꼭 금속 상벌은 아닌데 아무튼 그 동지들하고 소위 말하는 현장파라고 이랬던 동지들이 금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재개한 게 있었잖아요. 경협적인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산호위도 지난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사회주의 지향한 노동력 개혁 정당을 만들자 그런 말씀입니다. 산호위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크게 보면 그 제 흐름입니다. 현재.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사견이에요. 이거는 제 사견인데 지금 정황을 보면 대선 전에는 절대 못 만듭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기가 필요한데 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노동자 계급 운동이나 정치가 그러니까 네거티브 계기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불꽃이 촉밥이 어쨌든 민주당을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힘으로. 그게 뭐 좋든 싫다. 그러니까 자기 포지티브한 힘으로 뭔가를 형성하는 계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진당이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지진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상건데 이제 진보신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형성될 수 있겠지. 이미 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대선도 한번 지나야 될 것 같고 또 자기 자신과 노동자 계급의 자기 자신과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토론과 치열한 안의 토론과 그 내용이 무성하게 얘기될 수 있지만 당장 그건 어렵지 않을까 제 사견은. 근데 아까 그 세 가지 모임은 인적 구성이나 지향이나 뭐가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셋 다 인적 구성은 다르죠. 인적 구성은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분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분류가 있어서 인적 구성은 달라요. 다른데 뭐 현장 이런 부분도 좀 그런데 어쨌든 현장파 있고 중앙파 좀 있고 기존의 진보신당 쪽에 그러니까 자판노동자회가 거기잖아요. 옛날에 그 사회당 쪽에 있었던 노동자회 하나 있었잖아요. 그쪽 있었고 또 일부 또 함께 하고 새노출가 거기 이렇게 있었던 거니까 다르죠. 인적 영향이 좀 다른데요. 지향이 뭐냐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토론이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 그 안에서 그렇게 소집하고자 하는 동지들 안에서. 그리고 그 들으면서 많은 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진당 사태를 단지 민주주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자유주의 고비가 빠져드는 거고, 그거는 그 자본가 계급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거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종북주의 문제 논란도 마찬가지다. 결국 반공주의 프레임인데, 때로는 진보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그 종북 프레임에 빠져들어가지고 너 종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따지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방어해주긴 해야 되지만 종북하는 애들은 믿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것도 좀 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동지가 이제 그 통진당 사태를 이제 그 결론 내면서 그 노동자 계급의 독재적 정치를 자유주의 세력과의 야합으로 내팽개쳤다. 그 다음에 의회주의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다. 라고 그 진단한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이제 지금 비어 있다는 거죠. 그 노동계급의 정당이 지금 없는 거죠. 통진당이 되면서부터
그 노동계급의 정당, 이제 겉모양으로라도 이제 민노당 때는 이제 노동계급의 정당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상실했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통일당 사태를 통해서 그 인민전선 정당마저도 노동계급 분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게 아니고 자본계급의 분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그 인민전선 정당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어서 참으로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동지가 이제 아까 그 논제를 던지시기를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노동계급의 정당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좀 그 예민하게 여기 대다수가 산업의 동지들이시니까 질문 던진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2010년 5월부터 산업위가 좀 출범했는데 산업위의 공식 명칭이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실천위원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산업위가 지금 상태에서 지금의 정세 속에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다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아까 이제 약간의 그 자조적인 표현을 쓰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산업위는 왜 지금 이 정세에서 어찌 보면은 기회인 정세에서 대안이 되지 못하는가? 이 물음일 수도 있겠다. 동지가 이제 또 아까 이제 동의하는 게 아까 이제 이데올로기의 시대, 다시 이데올로기의 시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초반에 이데올로기의 혼란을 맞은 거죠.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엄청난 사상적 후퇴가 있었고 기회주의가 엄청나게 좌익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운동 내로 많이 진입했고 심지어 자본주의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평가까지 있었고 사회주의는 몰락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반격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반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동지가 말씀하시던 것처럼 김주환 동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인 진지를 우리가 선점하고 승리해야 한다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정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레닌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대답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첫 번째로 노동계급은 자본가 계급하고 분리 단절해야 한다. 절대로 인민전선 운동을 벌여서 안 된다. 두 번째로 노동계급의 정당은 레닌이 맨셰비키와 분립했던 것처럼 기회주의와 분립해서 그와의 정치 투쟁을 통해서 건설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레닌이 그러했던 것처럼 강령을 우선으로 정치를 우선으로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인간적 관계를 통한 신뢰는 대단히 혁명적 상황에서는 대단히 위태롭다. 우리가 보잖아. 1917년 10월 혁명 과정에서 그 이러저러한 인간적 관계가 정치적 그 노선에 따라서 날카롭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혁명정당을 건설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시 강령을 우선으로 정치를 우선으로 건설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 신뢰 이런 것은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꽤 많이 했다.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팔아먹는 방식이 보험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아니고 너랑 나랑 친하지 않냐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보험을 들게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보험은 계약이 길게 유지가 안 돼요. 설계사가 그만둬버리면 보험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을 때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건설해야 될 당은 이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서 건설돼야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상황이 어딨는가 이런 얘기를 얘기했다.